자, 교수님, 그러면 오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첫 네,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제 화면을 보시면 램프업입니다. 램프업. 램프업이라는 영어를 표현을 램프업이 쓰는데 뭐죠?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양산 체계, 뭐 양산 체계. 우리 양산 체계하면 대량 생산이라고 보통 할 수 있죠. 네네. 대량 생산 체계의 설비만 갖췄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positive economies of scale인데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하냐면은 동일한 인풋을 넣었을 때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든다. 네. 또는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만든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거거든요.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만든다. 아웃풋은 매출이고 다 팔린다고 생각했을 때 인풋은 코스트라고 생각한다면 매출 빼기 코스트가 프라핏이잖아요. 그쵸. 프라핏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핏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램프업 구간인데 우리가 이 그림 여러분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니팩처링하는 생산량을 우리가 Y 좌표로 보고 오른쪽을 시간으로 본다라면 X 좌표를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급증하는 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구간을 보통 우리가 매니팩처링에서 램프업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램프업 구간에 지금 테슬라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램프업 구간에 지금 들어간 기업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테슬라고 하나가 BYD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도 지금 램프업 기간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아이오닉이 많이 팔려도 작년에 토탈 많이 팔린 것이 아이오닉하고 EV6하고 이거 다 합쳐서 현대차의 코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00만 대가 안 돼요. 80만 대 겨우 될 거예요. 네네. 신속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현대기아차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신속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램프업 구간에는 못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는 근데 곧 뭐 언젠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 볼륨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요 구간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단점에서 얘기했던 넷 인컴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지만 이 그림하고 뭐 어떡하냐면 넷 인컴이 파지티브해진 것은 다 램프업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램프업 구간에 이게 들어갔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램프업 구간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테슬라의 결정적인 장점이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테슬라가 2천만 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2천만 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2천만 대라는 것은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멕시코 공장을 만든 거고 공장만이 아니라 동일한 공장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새로운 언박시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생산 공정을 바꾸는. 언박시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공정의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것.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동일한 공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 공장에서는 연 100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80만 대에서 100만 대 만들어내는 거고 베를린 공장에서 연 80만 대 기획했는데 100만 대 만들어내는 거고 상하이 공장에서 80만 대 기획했는데 100만 대 만드는 거고 이 100만 대가 120만 대, 140만 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징후들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공장이 늘어나는 거 숫자 대비 멕시코까지 늘어났을 때 더 많은 차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갖추기 위한 리튬을 확보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리튬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한국하고 미국, 중국하고 일본에서 지금 계속해서 파트너십들을 늘려가면서 이 배터리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만들어낸다는 건 자신들은 공장에서 램프업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리튬과 배터리만 안정적으로 수급되면은 차량을 찍어내듯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협력 관계를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램프업 구간에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 램프업을 점프업할 수 있는 언박시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생산 공정의 혁신. 이거는 타임도 줄일 수 있고 스페이스 이피션시라고 공간 얘기했잖아요. 제약도. 그러니까 공간 효율성, 시간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서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비용 절감시킨다라는 건 아까 말했던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만들어낸다. 즉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매지컬한 거고 미라클과 같은 사실은 다른 기업들이 구현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테슬라의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리비안하고 루시드예요. 제가 리비안하고 루시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거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모델 3에 준하는 걸 만들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모델 S 모델 정도의 비싼 모델에만 머물고 있잖아요. 이 비싼 모델에 머물러서는 램프업 구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비안처럼 픽업 트럭도 램프업 구간에 들어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를 통해서 램프업 구간에 들어갔고 이 부분의 경사도를 더욱더 기울기를 높여내는 것은 언박시드 프로세스라는 거고 여기에 모델 2까지 추가된다라면 대단히 좋은 양산 체계 구간을 계속해서 만끽하게 될 것이다. 프로세스 혁신에 의한 이 넷 인컴의 어떠한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거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 인컴의 부분을 갉아먹는 자꾸 프라이스 컷을 해줘야 매출이 가격 겨우 할인을 유지되는 외부적인 경기 침체라는 수요가 지금 억눌려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일반적인 제네럴한 수요가 억눌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인상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테슬라에게는 가장 큰 외부 환경으로서는 안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이것이 넷 인컴을 누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생산 공정에서는 넷 인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췄다.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램프업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거다. 이미 진입해 있죠. 이미 진입해 있고 여기에서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한 주변 환경들을 다 갖추어 나가고 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정상적인 램프업 기울기 구간에서 양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램프업 기울기마저도 더 가파르게 만드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언박시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램프업 구간에서 X축으로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하는 것도 이동을 하지만 이 X축에서 이 기울기를 더 왼쪽으로 끌어올려서 가파르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더욱더 생산량이 그러니까 Y축이 올라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되게 가속화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장점이고 사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네 번째 오늘 마지막에 나중에 말씀드릴 장점 또한 겨우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 램프업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램프업 양산 체계가 이 네. 기울기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네, 그렇기 자, 두 때문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이펙트 결과가 뭐냐면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니케이에서 보도한 건데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토요타가 차 한 대를 만들 때보다 테슬라는 8배 더 많은 프로핏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타가 한 대 차 만들 때 네, 테슬라도 똑같이 한 대를 만든다면 프로핏이 8배가 테슬라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타가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이고 넘버원 기업인 거를 떠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린 프로덕션,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을 매뉴팩처링 하면서 생산 공정의 혁신을 두 번째 만들어낸 그렇죠. 회사죠. 역사에서는 인류 역사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왼쪽 위에 있는 게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테슬라도 코스트 리덕션은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토요타의 프로핏도 대단히 좋다라는 거고 토요타는 당연하게 이 생산량에 있어서 판매량에 있어서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 부분에서는 램프업 구간에 있어요. 근데 그 기울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만한 기울기로 램프업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기울기가 되게 세다라는 거죠.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8배나 더 많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테슬라의 정말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세요. 이것도 토요타하고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프로핏이었는데 처음에는 보세요. 2020년에는 테슬라나 토요타나 큰 차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물론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었지만 심지어는 테슬라가 역전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다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언제부터 뛰냐면은 21년 6월부터 뛰어요. 그러네요. 6월, 8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램프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램프 구간이라고 보고 실제로 그리고 2022년 들어오면서 1월부터 3월, 그다음에 네네.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여기가 진짜 확실한 램프 격차가 더 커졌네요. 네, 커진 거죠. 8배나 되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넷 인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넷 인컴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실제로는 2021년 7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프업을 하는 걸 네네. 이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격차가. 네네네.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램프업. 네. 자, 그럼 두 두 번째 번째는 장점은 미국 뭘까요? 정부의 보조금이죠. 미국 정부의 보조금. 미국 정부가 물론 여기에서 프라이스 커팅을 해서 보조금으로 들어갔다는 건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조금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 자체가 캘리포니아는 좀 많았지만 5%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5%도 안 되는 구간이고 그쵸. 한국은 더 적습니다. 5% 안 되는 구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이 2030년 되면 미국에서 전기차 신차 전기차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50% 끌어올리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쵸. 인플레이션 법안이. 리덕션 액트를 발동을 해서 이러한 자극제를 주겠다라는 건데 테슬라가 원래 그 받을 수 없는 가격대예요. 워낙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탁 깎아가지고 골로 탁 들어간 거죠. 그래서 35,000불에 실제로 테슬라의 가격을 낮췄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7,500달러를 더해버리면 그렇죠. 이건 거의 모델 2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는 거죠. 그렇죠. 2만 달러 후반대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테슬라 모델 3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러면은 2만 달러 후반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를 대충 치면은 한 그랜저 가격이나요? 3천만 원 뭐 한 초중반? 그러면 소나타 가격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나타도 뭐 옵션 붙이고 하면은 3천만 원 넘었을 때도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 가격으로 테슬라 모델 3 살 수 있다? 원더풀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는 장단점이 연결되어 있긴 하죠. 프라핏 레이트를 누르는, 넷 인컴을 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앞으로 이것은 폭증할 거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하방 압력을 이것이 뚫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 정책은 명확하게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에서 지금 이 정부 보조금을 지금 현대차가 못 받고 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럽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대단히 무역 갈등으로 나오고 있어서 현대차도 받게 해달라, 유럽의 차들도 받게 해달라, 유럽 차들도 난리 났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장을 지금 폭스바겐이나 벤츠도 유럽 차기 때문이 아니라 북미에서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될 때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도 지금 조지아에다가 지금 공장 짓겠다. 근데 그 공장 져서 차 나오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그쵸. 그 사이에 테슬라가 다 시장을 먹어버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램프업 구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정부 보조금. 보조금. 어쨌든 지금 네,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이 자동차 판매 절반은 전기차로 할 네. 것이다. 네. 그럼 어쨌든 미국에서 전기차에 가장 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차는 테슬라니까. 그런 보조금 정책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미국 세 번째는요? 시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신제품이 이제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신제품? 작년 말에 12월에 세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럭, 전기 트럭. 예, 미국에서는 이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죠. 유럽도 크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폴란드에서 출발한 트럭이 포르투갈까지 가야 되고 이탈리아나 그리스까지 육로로 그쵸. 운반을 하기 때문에 선박으로 운반하는 양도 있지만 육로로 많이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장거리를 가는 이러한 트럭에 대한 픽업 수요가 트럭. 네, 그죠. 많죠. 그러니까 즉 컨테이너를 끌고 가는 더 큰. 네, 그죠. 네, 큰 트레일러. 트럭에 대한 트레일러에 대한 수요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세미 트럭이 갖고 있는 시장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현대 기아차가 뭐 어린이집 차 있는 이런 승합차 네. 그럼 왜 전기차 안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게요. 그런 거 빨리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승합차 안 만들고 그냥 디자인만 이쁘게 만들어서 내연기관으로 만드는 거 저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빨리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터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그냥 낑겨여가지고 전기차 포터를 좀 만들긴 하던데 트럭, 트럭. 근데 이런 세미 부분에서의 이 기술력 그리고 저도 한번 MIT 공대에서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세미 트럭이 갖고 있는 수학적으로 풀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파워를 내는지 이 무게를 이끌면서 이 배터리 팩 정도를 가지고 이거는 공학의 승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 트럭을 만든 신제품이 있고 그리고 또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이버 트럭이 올해 3, 4분기부터는 출시하겠다고 했죠. 출시하겠다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보도예요. 작년 12월 24일 보도인데요. 네. 드디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로봇, 이 쿠카라고 하죠. 이 쿠카라고 하는 이 로봇 팔 우리가 이거 현대자동차에도 보통 용접하는 거 이거 다 쿠카가 그쵸. 시장 정리 다 하고 있어요. 이 쿠카에 대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쿠카가 독일 기업이에요. 네. 원래 독일 기업이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샀습니다. 중국 건가요, 그럼? 이제 중국 회사가 된 거죠. 네. 메르체데스 벤츠의 제 1대 주주가 어딜 것 같아요? 질리예요. 지리 자동차. 지리가 메르체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입니다. 오. 그러니까 메르체데스 주식을 많이 사고 쿠카 주식을 다 인수하자
독일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독일의 핵심 기업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이 지분을 살 때는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을 거. 그 대단한 사건이 바로 이 쿠카가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쿠카는 ASML인가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그 기업처럼 자동차 생산 공장의 자동화에 있어서 쿠카가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쿠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쿠카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좀 알려드리면서 근데 사이버 트럭용이라고 명시하면서 쿠카를 대량으로 작년 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쿠카가 설치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쿠카가 설치되고 있어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을 거면서 그러면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도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작될 거다. 7, 8, 9월에는 아마 시작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제품이 2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작년 12월에 나왔던 세미가 좀 양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쿠카가 이제 저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델 2가 더 역사적인 결정적인 순간 저는 모델 2가 발표되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안 오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모델 2가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네 모델 2가 나와야 네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 효과를 못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모델 2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델 2가 중요한데 모델 2에 대한 모델 발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보조금 떼래서 지금 사실 모델 3가 보조금까지 받으면은 모델 2의 가격으로 테슬라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2만 달러대의 모델 2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이름이 뭐 모델 2가 아니라 다른 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모델을 저가형 모델을 만든다는데 그게 2만 달러인데 지금 모델 3가 보조금까지 만드는 2만 달러 후반에 만들 수 있으니 이거는 지금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카니발리제이션, 잠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지만 2024년 정도에는 아마 모델을 발표를 할 거고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모델 2가 양산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멕시코 공장이 2024년 말에 가동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024년 말에는 그 멕시코 공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차는 모델 2가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저가형 모델일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2가 판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장담하는데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테슬라가 제 6번째 기가 팩토리를 어디다가 짓겠다고 선언을 할 거예요. 그것도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 6번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나올 거다. 그러지 않으면 2천만 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캐시우드의 1,800달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2026년에 테슬라가 생산할 수 있는 대수는 900만 대라고 봤는데 900만 대를 하기 위해서도 멕시코 공장 말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6년까지 또 가동할 공장이 하나가 제 6번째 기가 팩토리가 필요할 거고 그것도 곧 발표가 뭐 캐나다가 됐던 유럽의 다른 곳이 됐던 뭐 중국의 한 곳이 됐던 리스크가 많아서 중국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상하이 공장을 인도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던 뭐 이러한 방식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제품들이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는 모델 3만 주구장창 봤던 또는 모델 3의 변형인 모델 Y만 봤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는 벗어나게 된다는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가 신제품이었습니다. 네. 세미 트럭이 작년 연말에 나왔고 올해는 사이버 트럭이 나올 반드시 거고,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미 인베스터 데이 때 얘기했죠. 그것도. 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거다. 이러한 보도도 나온 것처럼 그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2일지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저가형 모델을 멕시코 공장에서 멕시코 공장 내년 연말에 멕시코 공장이 오픈할 때 아마 그 첫 출시가 되는 출고가 되는 차가 새로운 저가형 모델일 거다. 네. 이렇게 신제품 라인업이 계속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장점. 네. 세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네. 역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자. 이게 이제 지금 어제 말씀해주신 이 네트워크 이펙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이펙트에 관련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아이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안에서 물론 물리적인 것을 다 이걸 다 연결하죠. 근데 아이폰의 부품 수보다 전기차의 부품 수가 더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어해야 될 것도 브레이크도 제어해야죠. 생명하고 관계된 것도 제어해야 돼요. 사실 제어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있고 OS가 있어요. 근데 뭐 루시드도 OS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100%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이폰 여러분들 이 케이스 빼고는 100%를 다 컨트롤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그쵸.
100%로 컨트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OS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근데 테슬라는 지금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향해서 가장 빠르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동차들 중에는 네, 자동차들 중에서는 뭐 그래서 테슬라에는 앱도 좀 있잖아요. 뭐 무슨 앱도 있고 무슨 앱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폭스바겐하고 메르체데스 발표했어요. 우리도 앱스토어 테슬라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었던 앱들이 처음 보면 틱톡 앱을 만들겠다. 만들어도 왜 그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틱톡 하면 되지. 탔던 사람들이 차로, 그죠? 차에서 틱톡 하면 그 계정은 누구 계정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타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즐길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지. 그렇네요. 근데 거기다가 뭐냐 쇼피파이하고 뭐 틱톡 만들겠다 그럴 때 저 웃었어요. 틱톡은 계정 주인이 중요한데 그쵸. 딸애가 아빠랑 같이 탔는데 자기 계정 아빠가 보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쓰겠죠. 차 틱톡은 안에서 안 어떻게 하겠지. 보는가에 따라서 알고리즘도 바뀌게 되면서 For You 페이지에서 추천 내용이 달라지는데 딸의 거를 아버지가 보는 순간 딸을 틱톡은 망하는 거예요. 딸의 선호도에 맞춰서 For You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망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소프트웨어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여기에서 앱스토어라든지 다른 형식들이 작동할 수 있어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앱스토어가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했다. 자, 그럼 많이 깔리려면은 테슬라가 지금 목표하는 것처럼 2천만 대 정도는 깔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현대기아차한테 제네시스로 2천만 대 깔 수 있을까요? 연간? 누적이 아니라? 메르체데스 벤츠가 지금 고사양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시했어요. 작년 초에 메르체데스는 프리미엄 EV로 간다라고 자기 전략을 명확하게 했어요. 공표했어요. 그럼 프리미엄 EV로 간다는 건 마진율이 좋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프리미엄 EV로 가면은 메르체데스 벤츠가 S클래스가 C클래스까지도 우리가 치더라도 연간 2천만 대가 생산될 수 있겠냐고요. 네트워크 이펙트로 연결되려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가 2만 대, 3만 대, 5만 대, 10만 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2천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 그거 5년만 끌면은 10만 대예요. 그리고 2천만 대 끌기까지 전에 누적된 것도 10만 대는 넘을 거 벌써 40만 대잖아요. 40만 대. 40만 대면은 몇백만 대가 돌아다녀야 이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효과가 시너지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앱을 만들더라도 주차 앱을 만들던 뭐 여기다가 호객 노노 앱을 만들던 차로 지나가면서 아파트값 구경하면서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 좋죠. 차가 지나가면서 뭐 유리창의 윈도우에 저 이쪽 아파트 지대의 풍경 가격들이 시세가 딱딱딱 나오고 갑자기 시세가 떨어진 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그럼 한번 가보고 그럴 수 있겠네.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유리창 윈도우를 갖다 AR 글래스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다양하게 구현해낼 수 있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갈 수 있고 테슬라를 탄다라는 거는 그래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차들이 다 100% 테슬라야. 짜증은 나. 짜증은 나지만 안에 타면은 내가 체험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달라지고 앱이 달라지면 우리가 아이폰도 저희 아버지가 쓰는 아이폰하고 제가 쓰는 아이폰하고 쓰는 게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카톡밖에 안 써서 왜 굳이 아이폰을 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쓰기도 어려운데. 근데 또 제가 제 조카의 아이폰을 보면은 제가 좀 무안해요. 제 거를 키기가. 그쵸. 저 친구는 정말 활용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를 쓰고. 소프트웨어가 풍부해지고 거기에서 앱 생태가 진화되면 서로 다른 아이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갤럭시 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모델 3, 모델 2도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저가형을 많이 만들어서라도 많이 팔아야 돼요. 차를 많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 사기 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테슬라의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파트 단지를 100% 장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인간이 모두 다 모델 S를 못 사기 때문에 모델 3를 사는 건데 모델 2까지 내려가 보고 있고 모델 1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실 아파트 단지 가면 외제차가 아무리 많긴 많지만 현대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그러면 거기다가 다 소프트웨어와 앱 생태가 달라지면 다른 공간이 되는 거 그 안에서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탔을 때 그 안에서 즐기는 앱 생태계와 나이 드신 사람들이 탔을 때의 앱 생태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개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차에서는 개성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개성을 느끼는 하드웨어는 한 회사가 다 장악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의 다변한 결합,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외관의 다양성이 아니라 자동차를 탔을 때 체험의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차한테 경고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형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윤율 많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기술을 혁신을 만들어내서 저가형 자동차를 많이 뿌려야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 많이 굴러다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프랑스에서 잘 팔리고 이탈리아에서 잘 팔리는 전기차는 $10,000예요. 그게 누가 만드는 거냐? 피아트하고 푸조하고 시트로엥. 그러니까 여러분 스텔란티스가 어느 회사 합치냐면 가장 크게는 피아트가 사실 먹은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푸조와 시트로엥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크라이슬러. 요 회사들이 크게 세 개 기업이 합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피아트하고 하면서 뭐가 분리되어 나왔냐면은 페라리는 독립회사로 분리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아트는 되게 소형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쵸. 물론 거기 알파로메오라고 하는 중저형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푸조하고 시트로엥은 물론 시트로엥은 하고 푸조가 조금 대형차를 중형차를 만들겠지만 저가형 보급형 소형차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해요. 그렇죠. 유럽에서. 예, 유럽에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푸조하고 시트로엥은 지금 $10,000짜리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걸 팔고 있는데 다만 램프업 구간에 못 들어가서 대량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한번 가보세요. 로마는 그 골목길에서는 큰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탈 수 없죠. 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곽만 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로마 시내로 들어가려면 차가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면은 마술을 부리든지 커졌다 작아 줄어들었다 하든지. 근데 그러려면 그런데도 보급이 돼야 돼. 거기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로마에 팔리고 런던에 팔리고 그리고 파리에 팔리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를 갖다 국가가 다 사가지고 전기차를 구동 모델로 차를 보급하고 싶다고. 나라에서. 네. 그 정도로 전기차의 저가형 전기차 보급에 프랑스 정부는 앞서 나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아우토반이 있으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팔리는 건데 파리에서 잘 안 팔리거든요. 파리의 지형 구조에서는 중형차가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소득 수준이 낮은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시장도 소형차들이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BYD와의 격차를 좁혀내가기 위해서라도 소형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형차를 많이 만든다는 거의 장점은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네요. 부분들 생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이고 테슬라가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그냥 독립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2천만 대 팔아야 연간 2천만 대 팔아야 또는 연간 1,000만 대 팔아야 소프트웨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겨우 10만 대 팔면서 소프트웨어 갖고 앱스토어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아이폰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아이폰에만 있는 앱이라든지 아이폰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외관은 똑같아도. 그렇죠. 어쨌든 그 안에서 애플에서만 쓰는 앱들이 초창기에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할 때 우와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우와 나도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는데 자동차로 그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테슬라가 그런 걸 추구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해보세요. 소프트웨어는 배포할 때 한계 비용이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죠. 10만 대에다가 까나 1,000만 대에다 까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 대에 깔 때 훨씬 더 마진율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들 비용도 훨씬 더 보급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제가 앱을 만드는 회사예요. 저기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거기는 앱이 저 만들어도 많이 팔려야 10만 개래. 근데 저기 가면 1,000만 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서드 파티라고 하는 제3의 앱 개발 회사에서도 어디 거 먼저 만들겠냐고요. 큰 데를 더 만들겠죠, 당연히. 네. 고객이 많은데 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슬라에는 앱 생태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앱 시장으로 가는 속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도 좋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뭐랑 쌍으로 가냐면 램프업하고 있는 양산하고 있는 대량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 대수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밑바탕은 생산이 왕성하게 되고 많이 차가 팔리고 깔려 있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적게 팔리면 소프트웨어의 의미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가형 자동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가형 자동차가 양산될 때 이 소프트웨어가 궁합을 만들어내면서 테슬라의 넷 인컴은 급증할 겁니다.